안녕하세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는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이라 귀여움도 많이 받고 사랑받고 컸을 것 같죠? 전혀요. 아버지는 보기 힘들 정도로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빠와 저는 확실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만을 편애하셨고 저에게는 지독히 야박하셨어요. 모든 지원과 관심은 오빠 위주였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을 제가 먹으면 눈치를 주실 정도였습니다. 너는 어디서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은 거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세요.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날에는 꼭 오빠 앞으로 놓아줘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에게 호통을 치셨죠. 밥상에서도 저는 얻어먹는 아이인 양 눈치를 봐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연스럽게 집에서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마음 아파하셨지만 집안의 실세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얻는 것 같으면 아버지는 오빠에게 그것을 못 줘서 힘들어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빠가 9을 가지고 제가 하나를 가지면 그 하나를 오빠에게 못 줘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뭐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투정을 부리는 건 엄두도 못 냈고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약간은 있었던 듯해요. 점점 자라면서 그런 기대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생존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버지는 모른 척 하실 것 같았거든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자애가 그런 걸로 뭐 하냐며 상장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면 오빠가 축구 시합을 하고 오면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며 치킨을 사주셨어요. 야속하게도 오빠는 그 치킨을 저에게 한 덩이도 주지 않고 한 마리를 다 먹었습니다. 오빠가 다 먹을 때까지 혹시 하나라도 남기길 바라며 저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먹성이 좋던 오빠는 남기는 일이 거의 없었죠. 오빠에게 저는 안중에도 없는 객식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쩌다 한두 덩이 남기는 날에는 제가 먹을 수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런 꿀맛이 없었죠. 나중에 돈 벌면 치킨을 시켜서 실컷 먹는 상상을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추천해줬고 반장에 뽑히게 되었죠. 기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기특하기도 해라. 우리 집안에 반장이 다 나왔네. 엄마는 호호거리며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빠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죠.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들뜬 마음에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다. 괜히 이런저런 신경 쓰이게 할 일 생길 수 있으니 내일 가서 안 하겠다고 해. 엄마가 만류해 겨우 반장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신경 쓸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요. 그런데 오빠가 학급 반장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아들이 리더십이 있어 그렇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들은 그런 걸 해야 한다며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셨고요. 꼭 돼야 할 텐데 떨어지면 어쩌나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빠는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고요. 아빠는 오빠가 됐어야 하는 운을 제가 가져가 그렇게 되었다며 저와 엄마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조그만 게. 오빠가 될 것을 네가 홀랑 그 운을 채가서 이것 좀 봐라.
한 번만 더 하겠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대단하시죠? 정말 그런 아빠가 있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임에도 저는 선택적으로 말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어요. 다 가슴으로 이해하면 상처가 커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오빠가 뭘 하겠다는 말만 꺼내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런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없었어요. 시작하는 것은 많았으나 끝을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오빠를 격려해 주셨어요. 큰일 할 사람이 저간 일 신경 쓸 거 없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연년생이에요.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나 오빠에게 성적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 날아올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고 있었죠. 반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오빠는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자주 집으로 오셔서 오빠 공부를 봐주고 가셨죠. 그런 오빠를 보는 것이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과외까지 해서 투자를 해줬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겉멋이 들어 폰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요. 아버지에 대한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 정리를 하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서운한 마음도 덜 들고요. 하지만 아플 때는 여전히 서러웠습니다. 한번 고열로 쓰러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아버지는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병을 옮아왔냐며 다그치기만 하셨어요. 너 반장인지 뭔지 안다고 들썩댈 때부터 알아봤어. 괜히 이거저거 신경 쓰고 다니느라 그런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나대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결국 화만 내시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으셨죠. 오빠가 살짝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들 잘못될까 덜덜 떨면서요. 그때는 정말 서럽고 외로웠어요. 오빠는 그런 온갖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가고 싶어 했던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떨어지고 지방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이번에도 저에게 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옆에서 길을 빼앗아가서 그렇다는 둥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까지 못마땅해진 아버지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 그러니? 그런다고 내가 대학 보내줄 줄 알아? 취직해서 조용히 살아라. 내가 그렇게 기가 세니까 오빠 그늘을 만드는 거야.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자 어머니도 그때는 못 참고 울며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딸 자식도 자식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서울로 대학 가면 그 뒷바라지 다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다 지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듯 서울대를 가면 국립이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대 가는 게 가능했겠어요. 아버지는 오빠가 지방대를 가자 화가 나서 제 대학 지원조차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작은 마을이었고 서울대를 간 학생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저는 서울대에 합격하며 인간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고 학교에서까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저보고 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기에 장학 숙사를 신청했고
그마저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칭찬 한마디 없었죠. 아버지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길을 쓰는 게 오빠 앞길을 막는 거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도 오빠에게도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자라온 저에게 말이에요. 그때까지의 제 성장 과정과는 대조적으로 대학 생활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오빠와 아빠의 그늘 아래만 있다. 처음으로 그 그늘을 벗어나 사는 것이 어색할 정도였죠. 밥 먹을 때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요. 모든 일들에 자유가 주어지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처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의 자유가 저에게는 좀 어색했던 거죠. 눈치 보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장학 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덕에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또 주위에서 과외 의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졸업할 때까지 집에 손 벌리지 않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죠.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방학 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예전처럼 아버지의 통제하에 기죽어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오빠는 계속 빌빌거렸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생활하지 않은 듯 했어요. 자기 개발도 하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해 스펙을 만들어뒀어야 하는데 흥청망청 돈도 많이 쓴 걸로 알아요. 그러니 취업도 잘 될 리 있을까요? 취업도 잘 안 되고 직장을 구해도 오래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전부터 가져온 자격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여자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런 말들을 그대로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말이에요. 너 때문에 네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거라고.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대들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오빠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걸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못 참았다기보다는 오빠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답답했거든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오빠 나이에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거야. 내가 오빠 앞길을 막는다고? 그게 억울하면 오빠가 더 열심히 해서 내 앞길을 막아봐. 그리고 제발 내 탓 그만해. 누구를 탓한다고 오빠 인생이 발전하지 않아. 오빠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반박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건 오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시더니 오빠에게 말하더군요. 동생한테 기죽지 말고 떳떳이 살아라. 내가 집 한 채 사줄 테니 남자는 항상 당당해야 해. 저한테 보란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오빠에게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습니다. 어디 여자나 불행이가 감히 오빠를 멸시해. 아버지의 분노는 엄청났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제가 업신여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파트가 생기자 오빠는 변변찮은 직장이도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새언니가 오빠를 좀 잡아줬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사준 그 집은 저당에 잡혀 깡통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던 오빠는
허황된 생각에 주식에 손을 대고 그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던 오빠 가족, 새언니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자 이번에도 아버지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오빠를 도와주셨어요. 새언니를 달래고 빚을 갚아주고 다시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노후도 뒤로 제껴두고 아들을 위해 헌신하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죠. 아버지는 또 오빠를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빠는 또다시 투자에 실패했고 가정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새언니는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오빠는 또 아버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러다 이혼해요. 뭘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보태주세요.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집에 남은 돈 싹싹 긁어서 너 다 준 거. 이제 들고 있는 돈이 없어. 이번에는 아버지도 돈이 없다고 하셨고 오빠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 잡아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 담보로 잡아서 보태주세요. 이번에도 잘못되면 애비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빠는 제가 이러고 싶어서 그래요. 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러세요. 집 한 채 사준 게 전부잖아요. 그것도 뭐 어디 서울에 사준 것도 아니고 그것밖에 못 해주면서 뭔 소리예요.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셔야죠. 그게 부모 아니에요. 제가 망하면 아버지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기가 막히게도 오빠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뭐가 저리 억울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천하에 페류나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며 얼굴이 새하얘지셨죠. 평생 아들만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이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시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강한 아버지가 오빠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결국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꼿꼿하셨던 아버지가 쓰러지시자 저희는 많이 놀랐어요. 그럼에도 오빠는 병원에도 오는 둥 마는 둥 저와 어머니만 병원을 지켰습니다. 바쁘다는 둥, 일이 있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버지 곁에 있지 않은 오빠를 보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정작 아버지가 아플 때는 곁에 없다니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다 깨어나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깨어나실 때마다 민준이는 어딨냐고 물으셨지만 오빠는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아버지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오빠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헌신한 아버지, 오빠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서도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자리를 비우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눈을 뜰 때마다 아들을 기다렸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건 항상 저였어요. 가만히 저를 보던 아버지는 할 말이 있는 듯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죽기 전에 힘들게 꺼낸 말이었어요. 너 때문이다. 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민준이가 저렇게 안 되었어. 그러고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가 지켰고 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요? 오빠가 저렇게 망나니가 되어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끝까지 그 원인이 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셨다고 생각하니 참 씁쓸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기회를 받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아버지에게 저는 오빠를 망친 원흉이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오빠는 혼자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요. 어머니는 그런 오빠를 보며 한숨만 쉬셨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다. 이렇게 중얼거리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산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남은 집은 오빠가 처리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딸에게도 조금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생전에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집을 처분한 오빠는 엄마에게 조그만 거처를 마련해주고 본인이 그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렸어요. 고작 손에 남은 게 이거야. 이걸로 빚 처리하고 나면 어휴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상하셨겠지만 오빠는 아버지의 유산마저도 빠르게 날려버렸습니다. 새언니는 결국 이혼을 했고 조카는 어머니가 키우고 계세요. 오빠는 일용직으로 연명하며 살고 있고요. 가끔 오빠는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할 순 없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에요. 오빠는 더더 망가질 테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되었거든요. 오빠, 나는 오빠 도와줄 수 없어. 오빠도 이제 사업보다는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는 게 어때? 조카들 잘하면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결국 안 빌려줄 거면서 주제넘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 눈도 똑바로 못 보던 게 많이 컸다. 그러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 그런 아버지 덕에 오빠가 이렇게 컸고 나한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야. 뭐가 잘못된 건지 오빠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 뭐라고? 오빠는 분해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네가 감히 오빠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굴 수 있는지 지켜볼 테니 그리하라. 오빠, 나 사실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곧 결혼도 할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설계해야지. 나 아들, 딸 낳고 차별 없이 키울 거야. 그리고 행복하려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덕분이라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누구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좋은 직장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버지 덕분이었을까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지 오빠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조카들을 책임감 있게 키우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